여러분 요 개념 설명하다가 만 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 요 전까지 여러분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였죠? 우리가 연소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연료인 탄소, 황, 수소 같은 것들이 타가지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연료가 산화하는 게 연소라 그랬죠. 그 반응인데 이 기본적인 사항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 같은 경우에 황 1몰하고 산소와 1몰하고 반응해서 SO2 1몰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이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자량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32g 대 32g이 64g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1kg이 반응하는데 산소 1kg 반응해서 2kg이 생성된다. 또 부피로 바꾸면은 32g 대 22.4L 이렇게 해서 요게 1kg이 탈 때 이만한 부피의 산소가 필요하고 이만한 부피의 SO2가 발생된다. 그쵸? 그 정보 생각나시죠? 여기서 N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별 의미 없는 거라 그랬죠? 뉴턴이 아니라 노말 상태. 그쵸? 우리 요 일반적인 정상 상태에서 1기압 20도씨에서를 나타내는 노말 상태를 나타내는 N으로서 우리 노말 상태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세제곱미터로 생각하시면 된다.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 1000리터. 그쵸? 그렇게 해서 요 반응식 가지고 이런 반응식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게 이론적으로 얼마만큼 산소가 필요하냐 하는 그 이론 산소 소요량. 산소 소요량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탄소 1kg 탈 때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계산했었고 그걸 중량 단위 부피 단위로서 계산했었고 그 다음에 기체 연료인 경우에 또 중량 단위 부피 단위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탄소나 이런 연료가 탈 때 여러분 결국은 중요한 건 산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소를 직접 공급해 주진 않는다 그랬죠. 산소를 공급해 주려면 비싸요, 여러분. 산소만 따로 모아놓은 여러분 그 스킨스쿠버 할 때 매는 그런 산소통 같은 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얼마만큼의 공기가 필요하냐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얼마만큼 산소가 필요하냐에다가 중량 단위로 하면 0.23으로 나눠주고 부피 단위로 하면 0.21로 나눠줘서 공기량을 계산을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공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과잉 공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과잉 공기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연료가 정확히 얼마가 딱 타는데 산소가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1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기를 딱 5를 공급해 주면은 여러분 그게 충분히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세이프티 팩터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기를 보통 더 공급해 준다는 거죠. 과잉 공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과잉 공기는 보통 이론적인 소요량의 10%에서 한 100%까지 더 공급해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부를 하셨고 이제 연소가스로 넘어왔다. 여태까지는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산소하고 공기를 얼마만큼 공급해 주냐 그 얘기했다면은 이제 연소가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타고난 다음이에요. 타고난 다음에 얼마만큼 가스가 생성이 되냐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다. 자, 크게는 연소가스하고 배기가스로 나눌 수 있다. 연소가스라는 거는 연료가 연소해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고, 그쵸? 배기가스라는 거는 연소가스의 열을 이용하고 연료 밖으로 배출될 때의 가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가스는 그야말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의 양이라면은 배기가스라는 거는 그 연소가스를 잘 활용하고 제일 마지막에 배출되는, 그쵸? 연료 밖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순서를 볼 때도 연소가스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소가스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수분하고 건조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수분이라는 거는 당연히 웻한 거고 건조하다는 거는 드라이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정의를 다시 보시면은 수분 연소가스는 수분을 함유하는 연소가스고 건조 연소가스라는 거는 수분을 포함 안 한 거다.
그쵸? 수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건조 연소가스냐 수분 연소가스냐 두 가지는 아닌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수뷰는 G로 정의가 되고 건조는 G 프라임으로 정의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건조 연소가스 G 프라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면은 요 식을 한번 보세요. 연료 중에서 C하고 S가 연소해서 CO2하고 CO하고 SO2가 생성된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연소 제일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타는 건 뭐 있다 그랬죠? C, S, H 있다 그랬죠? 근데 H는 여러분 뭐예요? 습기 쪽이죠. 그래서 건조에서는 습기 빼고 C하고 S 두 가지다 하는 겁니다. 근데 C하고 S가 타면은 CO2, CO, SO2가 나온다는 거 앞에서 보셨죠? 확인하셨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반응식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반응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된다. C, CO2 형성되는 거, C가 CO 형성되는 거, S가 SO2 형성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비례 그 비율을 다시 한번 다 썼어요. 탄소 12g하고 22.4L하고 반응해서 22.4L의 CO2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다 됐고, 그 다음에 이게 1kg로 늘었을 때는 탄소나 황이 1kg로 늘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요 가스 CO2나 CO나 SO2가 나오냐를 보시면은 1kg일 때는 1.87이 나온다. 그쵸? 이 1.87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앞에서 보셨지만 12대 사실은 1kg니까 1000이 돼야 되죠, 여러분. 100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22.4에다가 12분의 1000 곱하면은 그 부피가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리터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라 그랬잖아요. 분자의 1000은 날라가요. 그러면 22.4분의 12가 되겠죠, 여러분. 맞죠? 원래 여기다 1000리터인데 곱하기 1000리터인데 1000은 세제곱미터니까 날라가고, 그래서 12분의 24면 1.87 나온다. 요걸 보셔야죠. 죄송합니다. 요거는 산소 소요량 할 때 요쪽 보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연소가스니까 요쪽이에요. 생성된 거. 요 프로덕트 부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87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12분의 22.4. 여기서도 1.87, 12분의 22.4, 32분의 22.4에서 0.7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탄소 1kg이 탈 때 저만큼의 CO2나 CO가 나오고, 황 1kg이 살 때 저만큼의 SO2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C와 S를 연소 중에 탄소와 황의 중량 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료 1kg이 있을 때 탄소가 그 중에 0.7kg이라면은 1분의 0.7에서 0.7, 그쵸? 그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가 1일 때 탄소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 연료 중에. 또 황이 전체가 1일 때 얼마를 나타내는 거냐 하는 거를 나타낼 때 중량 분율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율들 S하고 C 분율을 다 더하면 1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타는 거 생각 안 한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주로 추적하는 건 S하고 C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만약에 연료가 S하고 C로만 이루어져 있다면은 이게 1이 되겠죠. 그쵸? 근데 다른 것도 있다면 1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2하고 CO를 연소가스 중에 CO2와 CO의 용량 분율, 중량 분율, 용량 분율, 여러분. 중량이니까 매스고, 용량이면 뭐예요? 볼륨이죠, 볼륨. 부피 분율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0점 몇 그런 숫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0.몇 그런 숫자로 나온다. 분율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가로 열고 요걸 보세요. 올셋 분석 시 SO2는 CO2와 함께 분석이 된다. 자, 이렇게 연소가스를 측정하는 그 분석이 뭐냐면 올셋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기의 특성상 앞에서 보셨을 때는 SO2도 나와야 되고 CO2도 나와야 되고 CO도 우리가 다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 그 인간들이 쓰고 있는 요 연소 반응에서 쓰고 있는 기계의 특성상 SO2는 어떻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CO2하고 같이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요 분석을 해보면은 연소가스 중에 CO2는 잡을 수 있어요.
CO2 결과가 얼마라고 나와요. 근데 SO2가 얼마라고는 그 분석 기법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SO2 얼마라는 거는 어떻게 소속이 돼 있냐면은 CO2 결과의 일부로 그렇게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O2 결과에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실제로 황이 타가지고 CO2 배출된 것도 있는 거고 SO2가 배출된 것도 실은 CO2로서 그냥 같이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분석의 특성상,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보신 G' 건조 연소가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G' 아까 뭐라 했죠? 건조 연소가스라 했죠. 그쵸? 건조 연소가스예요. 하여튼 연료를 태워서 나온 건조 연료가스 1kg의 연료를 태워서 얼마만큼의 부피에 건조 연소가스가 나왔냐 하는 거기에다가 CO2하고 CO를 곱한다. 요거 두 개를 합한 걸 곱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CO2하고 CO는 뭐라 그랬어요? 연소가스 중에서 CO2와 CO의 용량 분율. 자, 요 G'에서는 연소가스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연료를 태웠을 때 전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 CO2하고 CO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를 요거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쵸? 요 CO2하고 CO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전체 중에 얼마 그 프랙션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요 CO2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SO2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연소가스라는 게 100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연료를 뭘 태워서 100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100 중에 C하고 S를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근데 100 중에 CO2하고 CO하고 SO2로 설명되는 부분은 그 100에다가 그 분율, 그 프랙션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그걸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12분의 24분의 C 플러스 이건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거. 그쵸? 요 황 요 값, 그 다음에 C의 요 값. 요 값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요 값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변은 뭐예요? 실제로 연료 1kg 중에서 C하고 S가 타가지고 얼마만큼의 부피에 CO2하고 CO하고 SO2가 나왔냐를 계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좌변, 우변이 같다 그래도 되죠. 실제 연소가스 중에서 CO2하고 SO2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그리고 탄소하고 황이 타가지고 나오는 연소가스의 부피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은 요거를 요쪽으로 옮기면은 요런 분수값으로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연료 1kg당 몇 세제곱미터의 연소가스가 나오냐 하는 그 값이 G'으로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료의 연소가스는 CO2하고 CO2하고 CO, SO2로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불순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요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G'이라는 거는 그런 다른 성분에 의해서 탄 결과까지 다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C하고 S의 분석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건조연소가스가 저렇다면 수변연소가스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 것 중에 빼놓은 반응 있죠? H2하고 2분의 1 O2가 반응해서 수증기 H2 나오는 요 결과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수변연소가스는 이거에 의해서 수소 1kg에 타서 얼마만큼의 H2가 나와요? 11.2 나오죠. 따라서 G는 수변연소가스는 G'에다가 11.2 곱하기 H더라. H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뭐예요? H는 뭐냐면은 요거 C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C와 S와 마찬가지로 수소의 중량 분율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면 식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 설명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제 한번 보면 여러분 확실히 될 겁니다.
예제 보세요. 원소 분석한 결과 탄소가 85%, 수소가 13%, 황 2%인 중유를 연소하여 나온 배기가스를 분석하였더니 CO2가 15%고 O2가 3%고 CO가 1%가 나왔다. G와 G'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 뭐예요? 탄소 85%, 수소 13%, 황 2%는 뭐예요? 연료 중에서 탄소, 수소, 황의 중량 분율이 되겠죠, 여러분. 그쵸? 중량 분율인데 85%라고 나타내면 안 되죠. 중량 분율이면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0.85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0.13, 0.02 그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분석했더니 올셋 분석을 통해서 SO2를 포함한 CO2가 15%다. O2가 3%다. CO가 1%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부피 중에 가스 중에 무슨 분율? 중량 아니면 용량? 부피죠. 용량이다. 용량 분율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위에 식에다 넣으실 때는 15%라고 넣으면 안 돼요. 0.15로 넣으셔야 됩니다. 분율이니까. 오케이? 분모의 1을 준 그 값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노트에 있는 G' 건조 연소가스 그 식에다 넣어 보시면은 1.867 곱하기 C에다가 얼마, 여러분 탄소 85%니까 얼마씩? 0.85 황에다가 0.02 나누기 CO2 플러스 CO인데 CO2는 15%를 했으니까 용량 분율로 하면 얼마예요? 0.15 그 다음에 CO는 0.01 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더라. 오케이? 이 중유의 이 G' 건조 연소가스는 1kg의 중유당 10세제곱미터의 그 가스가 나온다 하는 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수뷰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프라임에다 11.2 곱하기 H라 그랬죠. H는 수소가 된 질량 분율이니까 0.13을 곱해줘야 되겠죠. 0.13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쉽죠? 왜냐하면 게다가 오픈북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 쉽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예제 같이 똑같이 나올까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한 2개 정도 더 엎어가지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개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연소가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방금 공부했고, 이론 연소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 연소가스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연료가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발생되는 연소가스량이다. 이론 공기량이라는 건 뭐죠? 이론 산소량을 공급하는 양의 이론 공기량이 되겠죠. 그쵸? 완벽하게 딱 우리가 10을 공급해 가지고 10이 딱 연소되는데 사용이 된다면은 이론 공기량이 되겠죠, 여러분. 그쵸? 아, 사실 제가 말 잘못했죠, 여러분. 이론 공기량이라는 거는 이론 공기를 10을 공급해서 10이 다 탈 수는 없죠. 공기량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중에 얼마만큼만 타는 거예요? 그쵸? 20% 내외의 산소만 타는 거고 80% 내외의 질소는 방관자죠, 여러분. 그쵸? 괜히 들락날락하는 그 질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론 연소가스량,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한다. 우선 그것도 이론 수분가스량이 있고 이론 건조가스량이 있는데, 이론 수분가스량은 연료 1kg 중에 탄소, 수소, 황, 질소, 물의 중량 분율을 각각 CHOSN, 라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값들을 갖는다? 앞에서 보시니까 중량 분율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0. 몇, 그쵸? 그런 값들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그렇다고 하면은 G0는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가지는 나뉘는데, 요 앞에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생성된 연소가스다. 요 생성된 연소가스는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위에서 보셨던 반응식에서 연료 1kg당 얼마만큼의 프로덕트가 나오는지 그 부피비 한 거 있죠? 그쵸?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구하시고, 심지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쵸?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톰이 들어가요. 요톰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설명 나왔죠. 이론 공기량 중 질소의 함량이다. 이론 공기량이 A0라는 거는 여러분 노트 앞에 부분에 있어요. 그 중에 21%만 산소죠. 산소는 반응에 의해서 타버리고, 그래서 요 연소가스에 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79%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냥 들락날락하는 질소라 그랬죠. 그쵸? 그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쫙 정리를 하시면은, 차례차례 정리를 하시면은 식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A0 있다가 요 A0 이론적 산소 요구량, 요거는 0.1 곱하기 A0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겠죠. 이론 공기량의 21%는 이론 산소 요구량이잖아요, 여러분. 이론 산소 요구량을 구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게 21%라는 거 0.21로 나눠줘 가지고 이론 공기량을 구한 거잖아요. 그쵸? 요건 이론 산소 요구량이기 때문에 그건 55, 요거는 앞에 노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을 가져다 넣으시면은 이게 이렇게 쉽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간단하게. 그쵸? 그리고 요 W는 일반적으로 뭐 무시해도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푸시다가 요거의 이론 산소 요령이니까 앞에서 배운 요 식을 가져다가 넣으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론 건조가스량은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요거하고 이론 건조가스량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선 앞에 부분에서 뭐가 다르죠? 건조니까 뭐가 빠져요? 수소 빠졌죠? 그쵸? 또 뭐 빠졌어요? 워터, W 빠졌죠? 그거 빠지고 그대로다 하는 겁니다. 그쵸? 그거 빠지고 그대로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연소가스량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연소가스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론 연소가스량에다가 과잉 공기를 더 더해주면은 실제 연소가스량이 되겠죠. 이론 연소가스량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료가 딱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했을 때 나오는 연소가스라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연소 반응에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보다 더 준다 그랬죠. 과잉 공기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잉 공기까지 같이 더한 게 연소가스가 된다는 겁니다. 공기는 들어가봤자 별로 하는 역할 없어요. 온도나 낮추고 반응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스 여러분 질소하고 산소하고 과잉 공기가 들어간 게 그 고온고압상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발생 안 시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잉 공기를 더해주면은 그게 실제 연소가스량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 연소가스도 실제 수분가스, 실제 건조가스 해가지고 다 요만큼 다 더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손으로 보시라, 눈으로 보시라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무 축구 대회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B조예요? B조면은 승산이 있어요? A조예요? 그래서 이길 것 같아요? 태엽이가 태엽이 다리가 좀 길지 아닌가? 여학생들은 안 뛰어요? 최근에 우승한 적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몇 년 전에 한번 우승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록 못 찾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우승 한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많이들 안 나왔는지 하여튼 우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예요? 어. 그럼 한나라는 게 아니라 어, 결승은 언제예요, 여러분? 토목체전이 있어요? 그럼 언제예요? 오유. 그럼 아주 긴 프로세스네. 화이팅.
잘하십시오. 우리 학교에서도 해요. 우리 학교에서도 해요. 예선전을. 어, 근데 우리 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열악하다면서요. 대학교에서 저 잔디 안 깐데 별로 없다 그러던데? 나는 몰랐는데 그 잔디 까는 게 초등학교만 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외부에서 손님 오셔가지고 우리 요즘 그 차가 꼭 요 대운동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지나가면서 뭐 별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갈 때쯤 돼서 한마디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 대학교에 이렇게 맨땅으로 운동하는 데가 있냐고. 근데 그 초등학교에 깐 인조잔디는 별론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가보셨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저희 애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축구하려고 몇 번 가보다 보면은 이 검은 이 그 알갱이가 그 너무 나돌아다니더라고요. 시공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제가 테니스를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 테니스장도 우리 학교 테니스장도 그렇게 돼 있죠. 가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네 면이 있는데 두 면은 그 그냥 흙이고 클레이고 그다음 두 면은 인조잔디예요. 근데 그 인조잔디가 그 좀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까는 것보다는 조금 덜 꿀렁꿀렁 돼요. 아마도 그 시공 방법이 다르겠죠. 이 테니스장은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아주 콘크리트를 깔아요, 여러분. 콘크리트를 곧장 버버리고 쿠션이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는 조금 쿠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눌러보니까 쿠션이 있고, 어, 테니스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를 깔고 배수 구멍을 뚫고 이런 배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물이 쫙쫙 빠져줘 배수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카펫이죠 사실은 그쵸? 초록색 그 카펫을 깔고 모래를 뿌려요. 원래 모래를 안 뿌리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인조잔디가 되게 화상 입기가 쉽잖아요. 넘어지면은 곧장 화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모래를 깔아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적죠. 잘 안 미끄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미끄러져야 되는데 안 미끄러지면 발목 부러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쫙 미끄러지는 그런 방식이 돼서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그 인조잔디로 많이 바뀌고 있는 형편이에요, 테니스장이. 왜냐면 이 클레이로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는 관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절히 쓰면 초등학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테니스장에 인조잔디가 들어온 게 어디서 온 개념이냐 들어보니까 차범근 축구교실 어렸을 때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축구하신 분 있어요? 오태업 했어요? 집에서 로컬하게 빌리지 사커라고 동네 축구 그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그 방식을 먼저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방식인데 테니스도 그렇게 많이들 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도 인조잔디 두 면 있는 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테니스 동아리에서 두 면은 어차피 학생 코트를 만들어 놨는데 학생들이 제발 클레이 좀 하지 말라고. 클레이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기 힘들다고 여러분. 그 관리라는 게 이 롤러를 밀고 여러분 한참 힘들어요. 소금도 뿌리고. 그래서 이 인조잔디를 해놓으니까 아주 손 안 보고 비가 여러분 오잖아요. 15분만 그쳐주면은 내가 테니스 치는 순간에만 비만 안 오면 급창 칠 수 있어요. 물이 쭉쭉 빠져져가지고 물론 공은 좀 졌긴 졌는데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저는 생각도 못한 거죠, 여러분. 그냥 클레이라면은 젖어가지고 못 칠 텐데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또 테니스 얘기를 많이 하지? 제가 되게 피곤해요, 사실 월요일날 여러분. 주말에 테니스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제가 이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6시부터 한 9시까지 테니스를 쳐요. 그 나가는 클럽이 있고 일요일 날은 저녁 때 또 다른 클럽에 나가서 또 테니스를 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월요일 아침은 거의 몸이 망가질 지경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게다가 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지금 오른팔에 이 염증이 와가지고 약을 먹고 치고 있어요. 이 취미생활을 저처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져요, 여러분. 적절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대회 시즌이거든요, 이제.
이 대회 여러분 피가 끓지 않습니까? 나가서 지더라도 한 판 꼭 붙어봐야지. 진검승부를 한번 해봐야지. 제가 이 자랑은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꾸 시간 쓰면 안 되지만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면 제가 이 지난번엔 우승을 안 했지. 지난번엔 준우승을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제가 우리 학교 이 교직원 테니스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복식을 하는데 저는 계속 우승을 해요. 파트너는 계속 바뀌는데 이러면 뭐 통계적으로 나 때문에 우승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누구도 의심을 안 하겠죠? 3연속 우승을 했는데 나는 꺾여 있어요. 파트너는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집에서 지난번 대회는 안 나갈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나가서 우승을 하니까 눈초리가 안 좋더라고요. 나도 눈치가 있지. 그래서 안 나갈까 하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승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쉬었으니까 다시 우승을 하려고. 그래서 약을 먹고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이번 수요일날 오후에 우승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승을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 분위기가 좋은 거고,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 분위기가 안 좋고 여러분 뭐 시험 범위가 늘고 시험 문제가 막 어려워지면은 짜증을 내시는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자, CO2 최대 CO2량.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연소가스 중에 CO2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냐 그걸 잘 모니터하면은 사실은 연소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론 공기량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자, 이론 공기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두 분이 연료예요. 연료고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론 공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우리 둘만큼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 셋 2대 3의 비율로 산소를 소비한다면 우리 셋이 딱 공급해 주면은 그게 이론적으로 만족시킨 거죠. 근데 이론적인 셋을 공급했을 때 이렇게 100% 그렇게 연소가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셋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7이 가는 거죠. 8이 가든지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일 옵티멀하게 반응이 되는 거는 우리 셋이 갔을 때는 분명히 아니고 우리 7이 갔을 때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한 셋하고 7 사이에 어느 포인트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 때 제일 이분들이 잘 연소가 됐겠죠 여러분. 근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은 요 배기가스 중에 우리 셋하고 7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배기가스가 나왔다면은 이 배기가스 중에 CO2가 몇 퍼센트이냐 그걸 잘 모니터링하고, CO2 그 분율이 제일 높을 때가 사실은 연소가 제일 잘 됐을 때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연소가스 중에 CO2 최대 CO2량이 그걸 모니터하면 상당히 좋은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가스 중에 CO2 농도는 이론 공기량 이하의 범위에서는 공기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과잉으로 공기가 주입되면 감소한다. 즉 CO2가 최대가 되도록 공기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둘이 탈 때 우리가 처음에 제가 하나 가서 타고 둘이 가서 타고 셋이 탈 때는 우리가 요 O2가 가면 가질수록 요 CO2 함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계속 늘어나요. 심지어는 실제로 얘기하면 셋이 아니라 넷이나 5 갈 때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순서가 그러니까 순간이 되면은 그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CO2 그 퍼센테이지가. 그거 줄어들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예요? 과잉으로 공기가 공급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CO2가 최대가 되도록 공기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셋이 아니라 7이 아니라 그 사이에 딱 어떤 포인트, 연소가스 중에 CO2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때를 딱 찾는 게 베스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양을 최대 CO2량, CO2 max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고, 최대 이산화탄소량 CO2 max는 연료를 이론 공기량으로 연소 시 이론 연소량이 CO2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으로 이정한데 이론 공기량 아닌데 이론 공기량 이상인데 오케이.
자, 그래서 CO2 max와 이론 연소가스 중에 CO2를 비교함으로써 과잉 공기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CO2 max 퍼센티지는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무슨 얘기예요? GO 프라임이 뭐예요? 앞에서 보시면은 GO 프라임 뭐였죠? 이론 건조가스량이죠. 그죠? 이론 건조가스량분의 1.867C는 뭐예요, 여러분? CO2가 발생되게 하는 그 양이 되는 거죠. 연료 중에 C가 얼마만큼 있어서 CO2가 발생되는 그 양을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 양을 요렇게 해주면은 CO2 max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CO2는 역시 마찬가지로 SO2하고 함께 분석되니까 요 SO2를 설명하는 0.7S까지 같이 계산을 해줘라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계산 체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O2 max가 되도록 공기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공기비하고 CO2 max와의 관계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체크하라고 부탁드릴게요. 예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자, 이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쓰레기 얼마 있을 때 산소를 얼마만큼 공급해서 태우냐. 오늘은 산소를 얼마만큼 공급해줘서 타는 그 배기가스까지 했어요, 여러분. 배기까지 했고, 이제 배기가스가 얼마 나오는 것도 우리한테 중요하고, 쓰레기를 태울 때.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발열량이 중요하다 그랬죠? 쓰레기를 태워서 여러분 우리 뭐 한다고요? 에너지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열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발열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연료 또는 폐기물의 발열량, 히팅 밸류라는 거는 연료 또는 폐기물 1kg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연소열로 정의한다. 발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연료 1kg이 타서 얼마만큼의 칼로리가 나오냐 하는 걸로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량에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 발열량, 제일 처음에 하실 거는 건조 발열량에서 폐기물 중에 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조된 폐기물을 기준으로 측정한 발열량으로 폐기물 발열량 계산의 기준이 된다. 그죠? 건조했을 때. 우리 여러분 건조한 쓰레기 보셨잖아요. 그걸 태울 때 나오는 발열량이고, 그 다음에 고위 발열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연소 반응에 의해 생성된 모든 성분이 응축된 산대로 존재할 경우에 발열량으로 폐기물 중에 함유된 수분 함량을 고려한 수분 발열량이다. 그러니까 수분 함량을 고려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위에 건조 발열량 있죠. 건조 발열량. 드라이된 상태, 쓰레기 건조된 상태에서 타는 거에다가 뭘 곱해준 거예요, 여러분? 100분의 100-W고, W는 수분 함량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분에 의해서 수분만큼을 이렇게 빼주는 게 되겠죠. 수분 때문에 실제로 발열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어가지고, 그렇죠? 그만큼을 고려를 해준 값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위에 건조 발열량이 더 큰 거죠. 건조 발열량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분 함량이 3%라면은 곱하기 0.97을 해준 게 여러분 바로 뭐가 되냐면은 고위 발열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분만큼 이렇게 고려해준 발열량이 수분 발열량이고, 그게 고위 발열량이고, 저위 발열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폐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열량 중에서 연소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수분을 수증기 상태로 증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응축 잠열을 제외시킨 것으로 폐기물 소각 시 실제적인 발열량으로 소각로 설계 시 기준이 되는 발열량이다. 소각로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이놈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발열량.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모든 수분을 수증기 상태로 증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응축 잠열을 제외한 거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쓰레기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미안해요. 자, 이 통을 태워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태워놔요. 그러면은 요 용기 이런 그 유기물들이 타가지고 열이 나오겠죠. 열이 나오고 요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료를 가해서 온도를 팍 올려주면은 요 물은 어떻게 돼요? 증발하겠죠. 근데 물은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 상태인 이 수증기를 증발하려면 여러분 열을 어떻게 돼요? 열을 어떻게 돼요? 흡수해야 되죠. 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만큼 요 물을 끓여서 날리기 위한 그만큼도 연료를 필요로 한 거죠. 그쵸? 그만큼을 제외해 준 게 바로 저위 발열량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위 발열량에서 그만큼을 제외한 게 저위 발열량이다. 그러니까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보다 여러분 값이 어떻겠어요? 작겠죠? 그쵸? 더 작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발열량에서 요만큼을 실제로 물이 날아가는 요만큼을 빼준 게 저위 발열량이 된다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소각로 설계할 때는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각로에 들어오는 그 쓰레기는 100% 물이 없는 게 아니죠. 수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600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저희 발열량 계산에 있어서 수분의 음축장렬은 통상적으로 수분 1kg당 600kcal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발열량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소각 시스템. 요 소각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기본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고, 소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 자, 쓰레기 소각 처리의 장점은 첫 번째,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이 줄어들겠죠. 타고 나면은 제로 되니까 분명히 이따만한 쓰레기가 타고 나면은 줄어들겠죠. 부피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여러분 매립 처분하는데 필요한 매립지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능하면은 일단 태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뭐 CO2 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계속 태우겠죠. 일단 태워요.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건 태워서 부피를 줄이고 요 재만 가능하면은 매립지로 가져간다는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우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또 에너지도 사용하고 부피를 줄이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죠. 쓰레기 지금 관리에서. 그 다음에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폐기물 중에 부패성 유기물, 병원균, 유독성 성분 등을 연소 과정을 통해서 완전 산화하여 무해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폐기물 처리 공정보다 위생적이다. 그쵸, 여러분? 온도를 그렇게 높여주는데 태워서 그러면 다 타죠. 균도 타고 나쁜 것들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생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 이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열을 얻는 거죠.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난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장점이 있다. 단점은 고가의 처리 비용이다. 돈이 든다. 오퍼레이팅 하는데 돈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매립하는 거하고 태우는 거하고. 매립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 있어요, 여러분. 트럭에다가 쓰레기 싣고 그냥 짐 부리고 그냥 불도저로 미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돈 들죠. 트럭 운전사 아저씨, 그 다음에 이 기사 아저씨 돈이 들긴 들지만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기술 비용이 전혀 없어요. 부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각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소각도 뭐가 돈이 드냐고. 그냥 몰아놓고 불 붙여가지고 성냥만 거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운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현대 쓰레기 소각장 설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이 있다면은 그 중에 6 정도는 뭐냐면은 배기가스 처리 시설이에요. 6 정도는 배기가스 처리 시설이다. 실제 태우는 거, 우리가 우습게 보는 그 태우는 시스템은 맞아요. 얼마 안 돼요. 아주 쉬운 오퍼레이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기가스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전기로도 하고 무슨 백필터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게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서 실제로 고가 처리다 하는 겁니다. 김태형 테니스 쳤어요?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도의 기술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6이라는 부분이 점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환경 문제가 다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일 좋아지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분석 기술이 좋아졌어요. 분석 기술이 좋아졌다는 거는 옛날에는
미안해요. 해양심중수. 또 옛날에는 이 물에 뭐 오염물질이 마실 물인데 미안해요.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냐를 여러분 ppm 단위로 했다 그랬잖아요. 미리그램 퍼 리터. 그래서 예를 들면 1mg 퍼 리터면은, 그러니까 1mg 퍼 리터가 마지막 그 검출 한계라면은, 그러니까 1 이상만 검출이 되고 1 이하는 검출이 안 된다면은 0.8, 0.9는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0.7은 신경 안 썼어요. 검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 숫자들은 다 노이즈였다는 거죠. 근데 점점 얘기 들으셨죠? 뭐 나노 얘기 나오면서 분석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 1mg 이하가 이제 분석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에는 1mg 이하면은 오염이 안 된 거였는데 이제는 분석이 되고 이게 실제로 또 트렌드가 있다는 게 막 보여지는 거죠.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그 이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까 전에는 오염이 안 됐다고 봤는데 이거하고 실제로 사람이나 동식물, 그 수용체하고의 관계가 이제는 규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 기술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오염물질이 새로 생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오염물질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기가스 처리도 그래요, 여러분. 전에는 물하고 마찬가지로 1mg/l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또 여러분 어떻게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BAT,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 여러분 뭐라고요? 한 기간을 주고 2년마다 한 번씩, 내가 여러분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기술이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인지 증명을 하라 그래요. 슛. 여러분, 근데 그게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고 그게 결론이 나면은 정부는 저한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그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로 설비를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쵸? 어떤 뭐 오염물질 배출원이 있다면은, 야, 너 돈 아끼려고 대충 처리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시장에 이런 기술이 있으면은 너 돈 써가지고 당장 바꿔서 오염물질 배출 줄여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계속 기술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개발된 기술들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각장 같은 경우 계속 그렇게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환경부에서 이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 BAT 준비하는데, BAT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계신 우리 요 서스테이너블 레미디에이션 요 방식 있죠? 이거하고 연관시키는데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프로젝트를 잘 하시면은 요걸 잘 모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환경부 쪽에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그 토양 지하수 정화 공정에 여러분들이 하신 요런 그 방법론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잘 해보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사례집에 여러분 이름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김태형 이 했다 하면서, 그쵸? 신남주도 했다 하면서 이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단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소각 시스템 체계는 이렇게 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소각하는 데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잔사 처리라는 거는 여러분 요 타고난 거의 그 뭐 재 같은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가스 냉각, 폐가스 처리, 폐수 처리, 폐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쓰레기 태우는데 10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태우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6개로 적고 보니까 태우는 거 몇밖에 없어요. 실제로 태우는 거. 우리가 아는 소각 그 자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뭐예요? 뒤처리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각장 가면 그래요, 여러분. 뒤처리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돈도 그 부분에서 다 써요. 자, 소각로의 종류와 특성에는 이런 게 있다. 기능에 따라서 연속식이냐 준연속식이냐 회분식이냐. 연속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계화해서 완전 자동 운전하고 24시간 연속 운전하는 거다. 소각로가 계속 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준연속식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간소화해서 수동 운전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계속 타는 건 아니고 뭐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1일 16시간 운전한다. 내가 출근해서 켜고 퇴근할 때 끝나든지. 회분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뭐 1일 8시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차면은 태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쓰레기가 충분히 양이 안 나오고 탈 만큼 양이 안 된다면은 3일에 한 번 정도 태우는 거죠. 그런 게 회분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소각장은 대부분 어떤 방식이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연속식입니다, 여러분. 연속식. 계속 타요. 24시간 365일. 한 몇 년에 한 번 꺼요. 몇 년에 한 번 끄고, 그때는 뭐 기계 보수할 때 정도 끄고, 그 외에는 계속 태운다. 왜냐하면은, 그런 대규모 소각장은 여러분 한 번 끄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불을 다시 붙이고, 온도를 다시 올리는 게 너무나 이 오퍼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계속 태워요. 계속 태워가지고 에너지 계속 생산하고 계속 운전하는 게 더 편하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운전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또 소각로라는 거는 소각할 때 그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오염물질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려면은 일정하게 계속 높이려면은 계속 태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고 껐다 켰다 하면은 떨어졌다 또 올리고 떨어졌다 또 올리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식히고 올리는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여러분. 실제 타는 기간이 너무 짧아버리고. 그래서 이걸 장시간 계속 태워주는 게 옳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소 방식에 따른 분류는 화격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다 화격자 써요, 여러분. 화격자 쓴다. 자, 화격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격자, 여러분 화격자라니까 화는 불화자, 격자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격자형 구조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런 구조 얘기하죠.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싹 불고기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석쇠구이, 석쇠로 먹으면 맛있죠. 그죠? 프라이팬에 먹는 거보다 석쇠로 구우면 또 맛있죠. 프라이팬 맛있더라. 맛있더라. 그러니까 이 석쇠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메쉬가 있는 거죠. 메쉬 위에다가 생선이면 생선 아니면 고기면 고기 이렇게 올리는 건데 요 화격자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화는 불화자고 격자라는 게 딱 그 구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런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죠. 벨트가 있어요. 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벨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무 벨트잖아요. 고무 벨트가 아니라 쇠로 만든 요 격자가 이렇게 있는 벨트로 이렇게 움직이고 쇠가 그리고 그 위에 쓰레기가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벨트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석쇠가 계속 움직이고 쓰레기를 한쪽에서 계속 투하를 해요. 던지면은 쓰레기가 그 격자 위에 탁 떨어졌다가 위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선을 굽는데 너무 세게 구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온도를 높여주고 불을 너무 세게 했더니 생선이 그냥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격자에서 확 닫아버리고 쟤는 밑으로 떨어지고 가스는 위로 올라가겠죠. 생선 뼈도 안 남고 다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돌면서 쓰레기 또 떨어지고 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이 바로 화격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로 내에 화격자, 스토커 아니면 그레이트. 그래서 여러분 소각로 방식 뭐 그런 회사들 보면은 화격자라는 얘기도 안 써요. 요거 스토카라 그래요, 여러분. 스토카 방식 아니면 뭐 스토커 방식 그렇게 쓴 게 바로 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다 이 방식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스토커나 그레이트 위에 소각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투입해 가지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화격자 하부에 소각제 저류조를 설치해서 소각제가 화격자를 통하여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럼 맞죠? 벨트인데 고무 벨트가 아니라 구멍이 숭숭 뚫린 쇠라면은 재가 밑으로 뻥뻥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밑에 재만 이렇게 받아주면 된다 하는 거죠. 오케이?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상연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론에 소각로 내에 화상 위에, 여기서 화상은 얼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화상 위에 소각 대상물을 적재하고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화격자에는 적재가 불가능한 슬러지이거나 열을 받아 용융되면서 착화되는 플라스틱류의 소각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밥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화상
그러니까 이 얼굴이 아니라 화상이니까 여러분 요 불판, 프라이팬 생각하셔도 되겠죠. 프라이팬 같이 이런 판을 놓고 태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격자에다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슬러지 같은 거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러지 같은 경우 어때요, 여러분? 유동상이죠. 이런 죽 같은 경우 그 화격자 위에 떨어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화격자 위에 머물지 않고 곧장 다 밑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프라이팬 같이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때 상열로식을 쓰고, 근데 우리 쓰레기에는 그럴 게 없다 하는 거고. 자, 유동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각로의 바닥으로부터 뜨거운 공기 또는 상온의 공기를 소각로로 송입하고 분산판 위에 있는 유동 매체, 모래 또는 연료량이 큰 불연소 물질을 이용하여 유동층을 형성하여 매체 온도를 700에서 900도로 유지하면서 소각 대상물을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투입함으로써 유동 상태로 소각하는 방식이다. 유동 매체에 영향이 유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동 매체와 폐기물 간의 접촉 빈도가 높고 열 전달 계수가 커서 건조 속도 및 연소율이 큰 다른 형식보다 우수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따만한 통이 있어요. 오케이, 이 교실이 소각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밑에서 열을 그냥 확 가면서 불을 확 떼는데 열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그러니까 요 바닥쯤에 불이 쫙 올라와 있다면은 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가벼운 입자를 여기다 딱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입자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냥 쓰레기를 여기서 투입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모래알갱이,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을 밑바닥에 적절히 확 뿌려요. 아주 작은 것들. 그러면 그 모래알갱이들이 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는 그 유체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같이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확 날려요. 그러면 이 교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모래가 밑에선 열이 올라오면서 모래가 확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쓰레기가 오면은 그 모래가 충분히 달궈졌기 때문에 아주 뭐 뜨거운 뭐 돌덩이 같은 게 돼가지고 만약에 종이가 떨어지면 종이에 그냥 확 붙으면서 그냥 불이 팍팍팍 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방식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나 이런 것들, 이런 매체들이 유동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섭죠? 쓰레기가 나면 모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안 써요. 그런데 무슨 뭐 그런 거 써요. 화격자 쓰면 다 그냥 다 돼가지고 그냥 다 화격자 써요. 쓰레기 태울 때. 분무연소식 소각로, 이건 뭐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액체 쓰레기 경우 같은 경우는 분무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 그 내연기관, 우리 연료 그렇게 태우는 거죠. 그쵸? 기화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휘발유를 여러분 기화해 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내연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냐면은 폐액, 유기성 폐액이나 PCB와 같은 유해 물질을 하면 폐액 등, 그러니까 액체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과 같이 그렇게 태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소가스 처리 공정에는 우선 연소가스 냉각법. 연소가스가 여러분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서 좀 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내보내다 보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분사식으로 물로 가스를 냉각할 수도 있고, 보일러식으로 가스 냉각할 수도 있다. 증기 보일러를 설치해서 연소가스의 열량을 회수함과 동시에 냉각한다. 반양 보일러 및 물 분사식 가스 냉각 장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하면 뭐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2번이 좋겠죠? 에너지를 회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소가스를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폐가스 처리 공정,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폐가스를 처리해야 된다.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은 가스가 깔끔하게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집진 설비, 집진이라는 거는, 집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컬렉션, 모으는 거죠. 집, 진, 분진할 때 하는 그런 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으는 설비가 필요하다.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입자 크기는 20에서 30 마이크로, 보통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분진이 50에서 80%를 차지한다. 그렇죠? 마이크로미터 단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분진들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이 쓰는 방법이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분진 입자는 소용돌이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벽에 충돌하여 속도를 잃고 벽을 따라 침강해서 밑으로 배출된다. 여기 그림 없나? 전 챕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면은 가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돌리는 거죠. 요 통돌이 돌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쫙 돌면서 유속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은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데다가 한 대 빵 막아, 이게 뭐 판 같은 거로 막아주고 속도를 일단 줄인 다음에 요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요게 요렇게 쫙쫙 돌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용돌이에서 원심력에서 벽에, 그러니까 원심력이 있으니까 벽에 빵빵 충돌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서 중력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고, 이게 이건가? 그 다음에 전기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는 5만 볼트 이상의 고전압을 걸어서 분진 입자를 마이너스로 이온하여 플러스 극인 집진극으로 이동하게 해서 집진극에 부착된 마이너스 전하를 잃고 하프로 떨어지게 포집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나게 고전압을 걸어요. 그래서 입자가 마이너스를 띄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이너스 극 띈 입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와서 팍 붙겠죠. 팍팍 붙는데 처음에는 붙다가 어느 정도 이 나중에 온 놈들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 약해지겠죠. 거리가 있어 약해진 놈들은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놈들만 모으면은 그게 전기 집진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다 써요. 그 다음에 습식 전기 집진 방식은 집진극에 포집된 분진을 세정수로 씻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해가스 흡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물을 써가지고 하면은 물에 녹는 부분, 녹는 놈들도 잘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가스 처리 공정. 여기서 여러분 잠깐요. 여기서 뒤에 얘기 안 나오나? 얘기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요 또 이 집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기청소기 아시죠? 진공청소기. 그 얘긴 들으셨죠? 진공청소기가 더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진공청소기를 사실 때 아직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취하시니까 사신 분도 있으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여러분. 그렇게 깔끔하시면 다행인데 진공청소기를 사실 때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신문에 흡입력 얘기 얼마만큼 잘 빨아들일 수 있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은 진공청소기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흡입력은 좋아요. 흡입력은 좋은데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공대생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펌프를 이용해서 흡입을 했잖아요. 공기하고 먼지들을 흡입했으면은 그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죠. 어딘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뒷공문이 보면 바람 나오는 거 있죠. 뜨거운 공기. 모터도 식히면서 뜨거운 공기 나오잖아요.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충분히 이 먼지까지 들어온 거를 먼지를 걸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러주지 못하고 먼지가 밖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큰 먼지는 잡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손톱만한 건 잡겠지만 작은 것들은 안 잡아주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흡입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는 빨아들이는 힘이 좋고 그만큼 나가는 것도 세야 돼요. 흡입력이 세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나가는 게 세면은 그만큼 작은 입자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흡입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흡입력을 좋은 거 하다 보면은 흡입력 제일 좋으려면 그냥 빨아들여 가지고 뒤에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흡입력 좋지. 그죠? 안에 저항이 없는 거잖아요. 저항이 없이 샥 빠져주면 최고지. 근데 저항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러준 게 없는 거죠. 안에서 필터가 있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좋은 그런 진공청소기라면 필터가 아주 몇 나노미터까지 다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항이 너무 클 거예요. 그쵸? 아마 흡입력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컴프로마이즈가 있는 그런 청소기를 쓰시는 게 되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배기가스 나오는데 거기 가서 호흡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방에 먼지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농치객으로 탁 코에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에서 놀지 마세요. 그죠?
어렸을 때 저도 거기서 막 노는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사실 때 그게 되게 중요하다. 공기청정기 안에는 여러분 거의 100%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백이 있어요. 먼지 백 있죠? 그 먼지 백, 그 틈, 그러니까 우리 보면 보통 그 종이 필터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틈이 얼마나 얇냐에 따라, 작냐에 따라 가지고 필터의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 바람이 쭉쭉 잘 빠지는 놈은 그만큼 포 사이즈가 어떻겠어요? 크겠죠? 그러니까 먼지가 다 나오는 거고, 요게 충분히 작은 놈은 바람이 충분히 안 빠질 거고. 그죠? 근데 바람이 또 너무 안 나오면은 여러분 공기청정기 상에서 그만큼 그거보다 허탈할 데가 없죠. 먼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다 갖다 대는데 안 들어와요.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꼭 거기다 들이대야 빨아들이면 그것도 좀 화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적절한 컴프로마이즈가 되는 그런 걸 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백 필터를 실제로 여기서도 써요, 여러분. 소각종에서도 쓰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가스의 처리 공정에는 유해가스 처리다. 그래서 삭스 제거 방법. 삭스를 제거하는 건 흡수법,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흡착하고 또 뭐 HCl 제어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삭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낙스는 얘기했죠. 삭스라는 거는 보스턴 레드삭스 현재 1위죠, 여러분. 그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황하고 산소하고 화합물이죠. 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연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연료에. 보통 석탄이나 석유 같은데 아주 연료에 꼭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에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석탄이나 석유 같은 데서는 얼마나 이 황제어에 신경을 쓰냐면 탈황설비 들어보셨죠? 탈황설비라는 게 그게 뭐냐면 연료 중에 있는 S를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으로 만들기 전에 원유를 뽑아내 가지고 석유나 휘발유를 생산하면서 탈황설비를 거쳐가지고 S를 최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왜요? 연료가 타면서 요 삭스가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오염 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제거하는 게 아주 메이저예요, 메이저. 거의도 정유 공장에 가면 탈황설비가 돈 제일 많이 쓰는데요, 거의. 그래서 쓰레기가 나온 다음에 요 삭스를 제거하는 데는 흡수를 할 수도 있고 흡착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열 회수 공정 보일러부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부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